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오늘 그 수업 지금 촬영을 하는데 지금 옆반에서 1학년 아이들이 와 있어요. 1학년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해서 영상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감안하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도 이 장면 너무 많이 봤겠지만 이 수업은 저작권법 제25조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이걸 복제하거나 사이트 같은 거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오늘 수업하기 앞서서 지난번 수업에서 이제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정정하도록 할게요. 이거 3학년은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오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게 된 건 아니고 열심히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 제보해준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에서 1907년 헤이그 특사에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오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만국, 망한 나라의 평화회의가 아니라 망이 아니라 만국. 모든 나라가 모이는 평화회의라는 뜻의 만국이었는데 이게 좀 오타가 났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나 PPT에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나갈 건데, 지난번 시간에서 좀 선생님이 빼먹고 넣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병활동에서 1907년 정미의병으로 조직력이 강화된 의병. 정미의병부터 왜 조직력이 강화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고종의 강제퇴위와 이 강제퇴위에 반발할 수 있었던 조선의 군대가 해산되기 때문에 1907년 정미의병 이후부터 의병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의병들은 이 강화된 조직력과 힘을 바탕으로 1908년도에는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해요.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병을 다 모아서 서울로 쳐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이 작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작전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요. 지금 전국이 8도지만 그때는 북한도 우리나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13도 창의군이 이제 모여서 서울로 진공하려고 진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총대장인 이인영이 작전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작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1월에 서울 진격 앞둔 그 순간 총대 대장 이인영이 돌아온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경의 본가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국가가 망해가지고 이 국가를 되찾으려고 하는 의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병에 참가했는데 총대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이 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1909년에 있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국내 의병은 이제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병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올해 이 사건의 100주년이죠. 네, 봉오동과 청산 전투로 이 의병들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지난 시간 강의에서 부족했던 부분 중 하나가 한일의검인데, 우선 나철가 오기호라는 사람이 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 오적이라는 거는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이완용이나 권중현 같은 5명의 을사 오적을 얘기하고, 이 을사 오적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나타났던 게 이 오적 암살단입니다. 또 하나는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사람은,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미국인이었는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찬양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티븐슨에 대해서 전명훈과 장인환이 이 스티븐슨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909년에는 여기 이 사진이랑 손도장 잘 알고 있죠? 이 손도장을 보면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똑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유를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왜 똑같냐면 안중근사가 단지동맹이라는 곳에 가입하게 돼요. 단지라는 게 뭐냐면 손가락, 절단한 단자에 손가락 지자예요.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침략의 원흉인 이토노부미를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서 혈사를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안중근사의 손도장에는 항상 네 번째 마디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몰랐던 친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노부미를 사살하게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즐겨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넘어갔네? 2009 노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이토노부미 사살로부터 100년 후의 역사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일본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1909년으로 이제 타임어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타임어프를 하는 그 순간 이토를 저격하려고 했었던 안중근 의사를 일본이 먼저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토노부미가 죽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100년 뒤인 2009년까지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역사의 가정을 한 다음에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1905년 의사늑약 때 우리나라는 이미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전략 때문에 그랬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으면서 아직까지 조선에 팔과 머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군대가 남아있었겠죠, 팔. 그리고 의병도 있었겠죠. 그리고 경찰도 있었을 테고 사법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권리를 하나하나씩 다 잘라낸 다음에 비로소 일본이 한국을 강압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략이 이토 히로부미의 머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하얼빈역에서 사살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 영상을 찍다가 재난 안전 문자 때문에 20분짜리 영상이 다 날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의 통치방식 변화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줄 건데 일제강점기는 이 세 가지 파트만 알면 한 방에 거의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1910년대에는 일본이 무단 통치라는 이름하에 조선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 무단 통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을 때려서 지배했던 시기가 이 무단 통치였어요. 자, 우선 조선총독부라는 기구가 조선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총독부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상권 분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배웠을 거예요. 왜?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조선총독부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 행정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독재에 가까운 기구였어요. 하지만 어떤 조선인들도 이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겠죠. 자, 또 하나는 헌병경찰 제도예요. 이 헌병경찰은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포도리, 포순이 같은 거는 일반 경찰이에요. 헌병경찰이라는 게 뭐냐?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경찰이에요. 군인들로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다 보니까 보다 규율도 엄격하고 보다 폭력적이고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어떤 범법 행위를 제압했던 게 이 헌병경찰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태형령이라는 거예요. 이 조선태형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조선인이라고 하면은 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도 없고 어떤 판결도 없이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이 조선태형령이었습니다. 이 조선태형령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겠지만 소의 성기가 굉장히 이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소속자의 소의 생식기. 소의 생식기를 가지고 만든 매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 잔인한 방법의 체벌이었다고 그래요. 소를 잡으면 그 생식기를 잘라내면 그게 굉장히 질긴 부분이라 그래요. 이 생식기 안에다가 쇠구슬을 넣어서 사람을 마구마구 때렸던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파이고 뼈가 보일 정도로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게 이 무단통치 시기였어요. 근데 이 무단통치 시기가 갑자기 1920년대가 되면 소위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일본의 통치 방식이 마치 이 우디르의 태세적 변화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게 돼요. 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원래 그전에는 조선 총독이라 하면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대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원피스라는 만화에 보면 3대장이 나오죠. 키자루, 아오키지, 그리고 한 명 누구였지? 아무튼 거기 3대장이 나오는데 이 6해공군의 대장만 조선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문관 총독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는 게 소위 문화통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헌병경찰이 보통경찰로 바뀌기도 했고 원래 조선인들은 언론 출판 대사의 자유가 없었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조선인들의 언론기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 또 하나 일본이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게 더 이상 조선인들을 때리기만 해서는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친일파라는 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를 변절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국어교과서에 사실은 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이강수 같은 사람도 과거에는 국립선언서에 썼던 사람이었는데 친일파를 변절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본의 문화통치가 기만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과 사기로 우리 민족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민족 말살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배경 한번 봐볼게요. 일본이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 침략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병력도 없고 물자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일본인만으로 세계와 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인들은 20년 넘게 일본에게 매 맞고 땅 뺏기고 다 뺏기면서 살아왔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앞에는 영국군, 미국군이 있고 바로 내 옆에는 일본군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총을 쥐어줬습니다. 누구 먼저 쏠까요? 저라면 일본이 먼저 쏠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인은 조선인들의 사상과 정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일본인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전쟁터에 데려가서 우리는 뒤통수 장사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조선인을 아예 일본인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언어와 역사를 금지시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일본 첫 1항에게 충성하는 한국 신민사사를 외우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걸 보고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인들의 민족이라는 민족성 자체를 아예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때 이후로 조선어를 금지. 조선어가 금지되니까 어떤 언어가 국어가 됐겠어요? 네, 일본어가 국어가 됐겠죠? 그리고 조선의 역사 금지. 이제 일본 역사가 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 서사. 나는 이랑 천황폐하에게 충성과 목숨을 다 바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매일매일 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게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였어요. 자, 그럼 계속 선생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도에 무단 통치인데 이 무단 통치는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때리고 억압해서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세히 볼게요. 자, 1910년도에는 조선 총독부라는 게 생기는데 이 조선 총독부의 대장은 반드시 일본의 육군, 해군, 공군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즉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인들의 토지를 다 빼앗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적이고 힘으로 뺐으면 좀 더 조선인들의 반발이 더 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선택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조사 사업이었는데 이게 신고제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일본의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토지는 자동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간 토지는 소유권을 이제 일본이 확보하게 되고 이 토지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싼 값에 제공되게 되는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시 조선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신고하는 것조차 일본에게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토지가 미신고되었고 결국 조선인들의 수많은 토지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나중에 이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빼앗긴 토지로 인해서 농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선태형령이라는 법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조선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일본 순사의 어깨를 팍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일본 순사가 목을 잡고 조선인들을 마구 짓밟아도 일본 순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게 조선태형령이었습니다. 조선인이라고 하면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가리지 않고 일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때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자, 그때 쓰였던 도구가 바로 이 쇠준매라는 매입니다. 이걸로 맞으면 정말 살이 파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사령이라는 거는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법인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이제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 근데 조선 총독이 조선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별로 좋을 게 없었겠죠? 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일본에 반항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를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회사령이었어요. 한마디로 조선인은 심각하게 기본권도 침해당하고 자신들이 가진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크게 한번 저항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작년도 1919년 3월 1일날 이 3.1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2019년 3월 1일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굉장히 큰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용현중학교 역사동아리에서도 엄청 큰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과 그리고 인천을 넘어서 그 교육부에서도 상을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올해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행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3.1운동의 배경부터 한번 봐볼게요. 3.1운동의 배경은 간단해요. 일제의 무단통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조선인이라고 하면 마구 때리고, 땅을 뺏고, 회사도 못 만들게 하고, 언론, 출판, 집회 같은 기본권도 다 뺐다 보니까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게 될 제1차 세계대전이 이때 끝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 이거 다시 중학교 때는 그때는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도 못하게 하고 막 질문하면 때리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가 이건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다 어떻게 하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목을 매거나 이제 배를 칼로 찔러서 다 자결하자. 자결하면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결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자의 결정할 결자예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자는 게 민족 자결주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고 있었죠? 그렇죠. 일본이 결정하고 있었어요. 즉 식민지가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골자로 한 게 이 민족 자결주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한 가지 좀 아쉽지만 국제 정세를 잘 못 읽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때 1차 대전에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립할 수 있었던 나라는 당연히 패전국의 식민지일까요? 아니면 승전국의 식민지일까요? 그렇죠. 패전국의 식민지죠. 이때 당시 패전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는 아니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의 식민지가 독립하는 거였는데 안타깝지만 일본은 2차 대전에서는 패전국이지만 1차 대전에서는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경 한번 봐볼게요. 1919년 1월에 조선의 마지막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마지막은 아니죠. 순종이 마지막이니까. 자, 고종이 승하하게 됩니다. 근데 고종이 죽을 때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이제 다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래요. 자, 검붉은 피가 몸에서 흘러나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설이 이제 세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굉장히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됐었고 또 하나는 1919년 2월 8일 일본에 갔었던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 28 독립선언 이후 국내에서도 야, 일본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이거 못할 게 뭐 있어라고 하면서 3.1운동의 계획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고 있었어요. 자, 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3월 1일이 됐습니다. 3월 1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 지금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립선언을 낭독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국가이고 우리는 앞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만천에 외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독립선언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대표 33인은 처음에는 탑골공원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탑골공원 주변에 사람들이 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일 줄 알았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민족대표 33명은 두려웠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고 조촐하게 끊으려고 했는데 학생과 시민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이 시위가 지나치게 확대됐게 두려웠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죠? 두려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으로 갑니다. 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돼요.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나 민족대표 누군데 내가 지금 독립선언서 낭독했으니까 나 잡아가세요라고 전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원 민족대표 33명이 전원 자수하게 돼서 종로경찰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탑골공원에서는 누가 있어요? 시민과 학생들이 민족대표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대표 나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이미 잡혀갔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학생 한 명이 탁구공원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며 대한독립 만세다라는 걸 외치게 돼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의 선언에 따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1운동은 초반에는 비폭력 비저항 운동이었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잔혹하게 총각 칼로 진압을 해도 조선인들은 뭐 일본인들을 때리거나 그들의 총과 칼을 빼앗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만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일본 순사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팔다리를 잘라내기도 했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 더 심각한 끔찍했던 건 이 3.1운동에 참가했었던 민간인들을 제암리의 한 교회에 모아놓고 문과 창문을 전부 다 망치로 막아놓은 다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교회에서 탈출했었던 시민과 학생들을 쏴 죽였던 사건이 이 제암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학살과 탄압으로 이 3.1운동을 진압했지만 그동안 우리 민족이 쌓였던 그 울분을 다 막아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일본이 휴교령을 내리고 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휴교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일본은 그거를 잔인하게 총각칼로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전국에 있었던 수많은 농촌과 그리고 수많은 도시에서 조선인들이 대거적으로 일어나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3.1운동이 비폭력, 비저항에서 시작했었죠. 근데 이게 농촌으로 확산되는 순간, 전국에 확산되는 순간 일부 폭력적인 시위로 변하게 됩니다. 즉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을 쏘면 조선인들 똑같이 이제 죽창과 낫을 들고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농촌으로 확산되면 왜 3.1운동이 폭력적으로 바뀌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1910년도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농민들의 토지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울분을 지금 농민들이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 시위는 결국 해외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까지 3.1운동이 여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기존에 있었던 무단 통치, 조선인들을 때려서 지배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결과 볼게요.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정말 조직적이고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서울에서 일어났다가 뭐 농촌에서 일어났다가 해외에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깨달은 거예요. 독립운동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때 탄생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직후에 생겼겠어요? 그렇죠. 3.1운동 바로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 북의 무장투쟁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3.1운동 직후에 있었던 독립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 통치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 이건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